안녕하세요. 바이오스쿨의 전공 생물학, 면역학 기초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세포학과 분자생물학의 기초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제작하였습니다. 세포 소기관, 단백질의 발현 조절, DNA, 전사, 번역, RNA 스플라이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면역학의 개요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역학의 내용들은 개념들이 서로 맞물려서 반응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냥 나중에 배우겠거니 생각하시고 일단은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균이 침입한 상황입니다. 면역은 기본적으로 내재 면역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로 적응 면역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균이 침입을 했다면 침입이 발생한 그 감염 부위에 식세포가 있었을 겁니다. 우연히 그 자리를 돌아다니던 대식세포일 수도 있고 혹은 조직마다 특수하게 고정되어 활동하는 특이적인 식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세포가 포식작용을 하면 이곳에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호분자를 분비하는데요. 면역학에선 신호분자를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이 나오면서 감염 부위로 다양한 백혈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도착하는 것이 보통은 호중구입니다. 이후로 단핵구가 도착하는데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변형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포들이 감염 부위로 몰려듭니다. 이 중에서 나뭇가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수지상 세포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항원을 포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수지상 세포가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림프절에 들어가면 T세포 구역과 B세포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T세포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T세포 구역에는 CD8을 발현하는 T세포와 CD4를 발현하는 T세포 두 종류가 있습니다. CD8 T세포는 다른 말로 살생 T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이 녀석은 활성화되면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CD4 T세포는 도움 T세포라고도 부르고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도움 1세포, 도움 2세포로도 구분합니다. 1세포 같은 경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2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B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감염된 세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염 부위에 있겠죠. 대식세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염 부위로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위쪽의 두 세포는 감염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해야 하니까 림프절 내부에 있는 B세포 구역으로 이동하겠죠. B세포는 도움 T세포로부터 적절한 신호를 받으면 형질세포로 분화합니다. B세포 상태일 때도 항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형질세포가 되면 항체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이,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는 체액으로 분비되어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세포 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방식의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부르고 항체를 체액으로 흘려보내서 감염에 대항하는 방식은 체액성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침입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재 면역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적응 면역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요. 이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은 1형 인터페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형 인터페론은 주변에 있는 비감염 세포에겐 미리 정보를 주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감염 세포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1형 MHC의 발현을 더 촉진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1형 인터페론은 NK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NK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2형 인터페론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형 인터페론에 의해 대식세포도 활성화됩니다. 세균 침입 때와 마찬가지로 그 외 다양한 세포들이 참여하는데 수지상 세포나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직접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혹은 바이러스를 포식한 상태로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T세포에게 먼저 정보를 전해주는데요. 정보를 받은 CD8 T세포는 감염 부위로 달려가서 이미 감염이 되어버린 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CD4 T세포는 1과 2 중 1로 더 많이 분화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도움 T세포 2번으로 아예 분화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B세포의 활성화도 일어나지만 세균 침입 상황에 비해서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1형 MHC를 인식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간혹 감염이 너무 오래돼서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세포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세포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1형 MHC의 발현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형 MHC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CD8T세포가 인식할 수 없겠죠. 이런 녀석들은 NK세포가 인식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NK세포는 반대로 1형 MHC가 지나치게 발현이 억제된 상태의 세포를 찾아서 죽이거든요. 이렇게 개요를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주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외래 물질의 침입에 대항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세포가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이토카인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자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 내지는 신호 분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면역학에서만 특별히 사이토카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 뿐입니다. 백혈구가 분비하면 림포카인, 주화성과 관련 있으면 케모카인 등등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항원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전문 항원 제시 세포는 이름 그대로 항원 제시에 특화된 세포를 의미합니다. 항원을 다른 세포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죠. 항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세포에게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APC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B세포가 있습니다. MHC는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 분자입니다. 집게처럼 생겨서 항원 조각을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원을 물고 있는 채로 세포 표면에 표출되면 항원을 제시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른 세포들에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1형은 핵을 가지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2형은 일부 정해진 세포에서만 발현할 수 있습니다. 2형 MHC를 발현하는 세포로는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B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흉선, 피질, 상피 세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들은 2형뿐만 아니라 1형 MHC도 함께 발현하는 겁니다. 소포 수지상 세포, 줄여서 FDC라고 부르는 세포는 그냥 수지상 세포와는 다른 종류의 세포입니다. 둘 다 생긴 것이 나뭇가지 모양이라서 비슷한 이름이 붙었을 뿐입니다. 림프는 조직액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체액은 혈액과 조직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액이 림프관에 들어가 있으면 림프라고 부릅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림프계는 림프 기관들로 구성된 일종의 순환계인데요. 1차 림프계와 2차 림프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림프계는 림프구가 만들어지고 성숙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골수와 흉선이 있습니다. B림프구든 T림프구든 만들어지는 곳은 골수로 동일하고 성숙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1차 림프계에선 림프구가 아직 성숙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원과 만나지 않습니다. 2차 림프계는 림프구가 항원을 만나 면역 반응을 하는 장소로 림프절, 비장 등이 있습니다. 2차 림프계에 해당하는 림프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신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림프 기관입니다. 여러 개의 들 림프관과 한 개의 날 림프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림프절엔 혈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쯤에 보이는 자그마한 혈관은 HEV라고 합니다. 고내피 세정맥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냥 혈관이 내부로 연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EV를 통해 림프구가 림프절로 들어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B세포와 T세포가 서로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주화성 덕분입니다. 각각의 자리에선 케모카인으로 작용하는 리간드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세포 구역에선 근처의 주변 세포들이 CC 리간드를 만들며 B세포 구역에선 FDC가
CXC 리간드를 만들어냅니다. T세포는 CC 리간드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발현하며 B세포는 CXC 리간드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알맞는 리간드를 찾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원은 일반적으로 들 림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병원체가 직접 침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원을 잡아먹은 수지상세포가 들 림프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후 수지상세포는 T세포에게 먼저 항원을 제시합니다. 수지상세포도 T세포와 마찬가지로 CC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원 침입으로 인해 각종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멀리 떨어져 있던 B세포와 T세포는 서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세포가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면 B세포가 급격하게 증식 및 분화를 합니다. 그 지점을 배중심이라고 합니다. 배중심은 일시적으로만 형성되는 구조이며 림프절의 배중심에서 항체 친화력 성숙이 일어납니다. 2022 임용 문제입니다. B 림프구든 T 림프구든 생성되는 장소는 골수로 동일합니다. 2차 면역기관 중 림프절은 B세포의 증식, 항체 친화력 성숙이 일어나며 림프관의 주요 접합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에 배중심을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019 MD 문제입니다. 문제 조건에 따르면 가는 유입 림프관, 나는 부피질 영역, 다는 배중심, 라는 유출 림프관입니다. 기억, T세포는 약간 안쪽 부피질 영역에 위치합니다. 니은, 활성화된 B세포는 배중심에서 형질세포로 분화합니다. 디귿, 항원을 잡아먹고 활성화된 수지상세포는 유입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로 유입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15 피트 문제입니다. T세포 수용체를 발현하는 것은 T세포밖에 없습니다. CD4는 MHC를 인식하기 위한 보조 수용체의 일종입니다. CD4를 가지는 T세포는 E형 MHC를 인식하고 CD8을 가지는 T세포는 1형 MHC를 인식합니다. 곱해서 8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암기하기 편리하실 겁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유형의 세포는 T세포입니다. T세포는 골수에서 처음 만들어지죠. 골수는 척추 동물부터 나타납니다. 따라서 척추를 갖지 않는 곤충은 T세포도 없고 적응 면역도 없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유형의 세포는 CD4를 가지는 T세포입니다. E형 MHC를 인식합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T세포 수용체가 없으니까 T세포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을 다루겠습니다. 두 면역 체계를 비교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재 면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염증, 발적 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일어나면 보통 혈액이 쏠리면서 붓기가 생기죠. 각종 면역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호중구, 대식세포 등은 감염 부위에서 침입한 외래 물질을 포식합니다. 혹시나 침입한 외래 물질이 감염성 병원체라면 근처에 이미 감염된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K세포는 이미 감염되어 버린 세포를 찾아내어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감염이 더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에서 다양한 수용체나 사이토카인이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LR입니다. TLR은 미생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분자 패턴, 분자의 양상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4가지 TLR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TLR3은 이중가닥 RNA를 인식합니다. TLR4는 지질 다당체를 인식합니다. TLR5는 플라젤린을 인식합니다. TLR9는 CpG DNA를 인식합니다. 각각의 TLR이 패턴을 인식하면 적절한 면역 반응이 유도됩니다. 이때 신호 연계 단백질을 활용하는데요. 신호 연계 단백질은 TRIF와 MYD88이 존재합니다. TLR3은 TRIF만을, TLR4는 두 종류 연계 단백질을 모두, 나머지 TLR들은 MYD88만을 신호 연계 단백질로 활용합니다. TRIF가 활성화되면 ILF3를 통해 인터페론 경로가 진행됩니다. MYD88이 활성화되면 NF-카파 B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생산됩니다. 케모카인은
B세포 구역과 T세포 구역을 설명할 때 잠깐 등장했었죠. 알파벳 C는 아미노산, 시스테인을 의미하며 X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물질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퍼포린은 당 단백질이며 세포막의 자그마한 구멍을 뚫는 기능을 합니다. 내재 면역에 관여하는 NK세포나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살생 T세포가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함께 분비하는 편입니다. 퍼포린이 세포막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버리면 세포막을 고치기 위해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그랜자임이 세포 내부로 함께 흘러들어가서 아포프토시스를 유발합니다. 보체는 혈청에 떠다니며 열에 취약한 단백질입니다.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항체와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보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핵심은 C3 조각입니다. C3가 절단되면 둘 중에서 작은 조각을 C3A, 큰 조각을 C3B라고 부릅니다. C3A에 의한 염증 반응, C3B에 의한 옵손이나 작용 등으로 면역작용이 더 강화됩니다. 고정 경로는 항체에 의해 보체가 차례대로 반응하여 결국 C3가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MB-렉틴 경로는 병원체의 당 성분을 인식한 렉틴 단백질에 의해 마찬가지로 결국은 C3가 분해되며 보체가 활성화됩니다. 대체 경로에서는 우연히 C3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었다가 마침 주변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면 보체 활성화가 진행됩니다. 2010 임용 문제입니다. 1번 TLR3는 세포막이 아니라 내부 소낭에 존재합니다. 2번 TLR9이 인식하는 CpG DNA는 백혈구의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것입니다. 3번 그림을 참고하면 TLR은 머리가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번 TLR은 내재 면역에 해당합니다. 내재 면역계는 미생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진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5번 이중과닭 RNA와 결합한 TLR3는 TRIF를 신호연계 단백질로 활용하여 일령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16 피트 문제입니다. 리간드 동그라미 기억은 지질 다당체니까 TLR4가 인식합니다. 리간드 동그라미 니은은 플라젤린이니까 TLR5가 인식합니다. 리간드 동그라미 디귿은 dsRNA이니까 TLR3가 인식합니다. TLR4는 MID88과 TRIF를 신호 연계 단백질로 모두 사용하니까 둘 중 하나가 없더라도 약하게나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TLR5는 MID88만을 이용하니까 MID88이 없으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TLR3는 TRIF만을 이용하니까 TRIF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억, TLR은 양상인식 수용체가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TLR5와 결합합니다. TLR5는 MID88을 신호연계 단백질로 활용합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TLR3와 결합합니다. TLR3는 TRIF를 신호연계 단백질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MID88이 없더라도 동그라미 디귿에 의한 반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MHC에 대한 내용입니다. MHC는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이며 작게 절단된 펩티드 항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MHC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래에 있는 표와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 자리도 여러 개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의 인간은 각각의 대립 유전자 중에 최대 2가지씩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MHC 조합이 엄청나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병원체가 인류 전체의 MHC를 모두 회피하면서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MHC는 공우성으로 발현됩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선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막아내려고 준비하겠죠. MHC는 방어를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MHC를 다 발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MHC는 세포막에 표출되기 위해선
무언가를 물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MHC가 항원 조각을 물게 된다면 반드시 세포막에 표출됩니다. 1형 MHC와 2형 MHC에서 표출되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바이러스와 같이 침입한 병원체가 세포 내부에서 항원을 만들어내는 경우 소포체에서 1형 MHC가 항원을 붙잡습니다. 반대로 세포 외부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항원을 섭식한 경우 리소좀에서 2형 MHC가 분해된 항원 조각을 붙잡습니다. 1형 MHC는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포가 아니더라도 핵만 있다면 모두 발현할 수 있습니다. 1형 MHC를 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살생 T세포는 1형 MHC를 발현하고 있는 세포를 죽입니다. CD8을 갖는 T세포가 바로 살생 T세포입니다. 2형 MHC는 전문 항원 제시 세포들이 발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지상 세포가 있죠. 수지상 세포가 2형 MHC를 발현하고 있다는 것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도움 T세포는 B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항체가 대량 생산되도록 만듭니다. CD4를 갖는 T세포가 바로 도움 T세포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설명할 내용이지만 전문 항원 제시 세포가 아닌데도 2형 MHC를 발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성숙에 관여하는 흉선 피질 상피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관여하는 과정 때문에 MHC 제한 현상이 나타나고 MHC를 통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체가 침입하면 내재 면역이 일어납니다.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등이 감염 부위로 달려가서 일을 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어를 위해선 적응 면역도 면역 반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은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포식한 뒤 림프절로 달려가서 항원을 제시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지상 세포는 주화성에 의해 T세포 구역으로 먼저 이동하죠. T세포 구역엔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의 T세포들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T세포가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T세포마다 발현하고 있는 T세포 수용체의 모양이 제각각이라서 수지상 세포가 가져온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T세포를 찾아내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죠. 이렇게 딱 알맞는 T세포를 찾아내는 과정을 클론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T세포는 활성화됩니다. 림프절에 잠시 머물면서 증식하고 분화하죠. 선택된 T세포가 급격하게 증식하는 과정을 클론 증폭이라고 합니다. 활성화된 도움 T세포는 B세포와 만나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B세포 상태로도 항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B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의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T세포마다 발현하고 있는 T세포 수용체의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각 T세포마다 인식할 수 있는 항원의 모양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T세포는 림프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원을 포식하여 활성화된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로 들어가던데 그에 알맞는 T세포가 림프절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수지상 세포도 무작정 림프절로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어쩌면 알맞은 T세포가 다른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예 알맞은 T세포가 체내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알맞은 T세포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라면 그냥 내재 면역으로 조금 오래 버티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처음부터 적응 면역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니까 그나마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알맞은 T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T세포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수지상 세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핑고신 1인산과 그에 대한 수용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핑고신 1인산은 체내 곳곳에 많이 분포되어 떠돌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육이나 림프절 같은 조직에는 스핑고신 1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지만 혈액이나 림프 같은 체액에는 분해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스핑고신 1인산은 자연스럽게 체액에는 많고 조직에는 적은 농도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아직 항원을 만나지 못한 림프구들은 스핑고신 1인산에 대한 수용체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체액을 떠도는 림프구들은 스핑고신 1인산에 의한 자극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자극이 지속되다 보면 수용체는 더 이상 표면에 있지 않고 내재화됩니다. 세포 내부로 수용체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숨어버린 수용체가 다시 표면으로 나오려면 수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스핑고신 1인산이 있더라도 림프구는 그 수시간 동안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의 림프구는 림프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림프구가 림프절을 탈출하기 위해선 스핑고신 1인산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수용체가 다시 표면으로 나오기까지 수시간 동안 림프구들은 강제적으로 림프절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감염이 일어나면 여러 사이토카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체내 림프구들이 강제적으로 스핑고신 1인산 수용체를 내재화시켜버립니다. 그럼 체액을 떠돌던 림프구들은 얼마 안 가 림프절로 들어가서 대기하게 되겠죠. 대다수의 림프구들을 림프절로 이동시켜버린 상태니까 수지상 세포가 무작정 림프절로 찾아가더라도 알맞은 T세포를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연에 의존하긴 했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우연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활성화된 T세포는 어떤 원리로 림프절에 머무르는 걸까요?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왜 바로 출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분자들을 공부해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항원을 제시받은 T세포는 CD69라는 분자를 발현시킵니다. CD69는 스핑고신 1인산 수용체를 내재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까 림프구가 림프절을 탈출하기 위해 스핑고신 1인산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CD69 때문에 스핑고신 1인산 수용체가 내재화되어 버리니까 림프구들은 림프절에 강제로 묶이게 됩니다. 참고로 B세포도 CD69는 발현합니다. 그 다음으로 CD25라는 분자가 표면에 발현됩니다. 이 분자는 인터류킨2에 반응할 수 있어서 인터류킨2 수용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터류킨2는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요. 증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입니다. 아까 전에 CD69를 이용해서 림프구들을 림프절에 묶어두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림프구들을 증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침입한 병원체도 높은 확률로 우리 몸 안에서 증식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림프구를 충분히 증식시켜야 병원체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T세포에선 CD40 리간드가 발현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D40과 결합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그렇다면 CD40은 누가 발현하느냐? 바로 전문 항원 제시세포들입니다. CD40 신호는 T세포와 전문 항원 제시세포 사이에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장치이죠. 이로 인해 도움 T세포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를 더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CD40 신호를 받은 APC에서는 B7이 발현되는데요. B7은 아주 중요한 분자입니다. B7이 발현되어야만 비로소 적응 면역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T세포들은 표면에 CD28이라는 분자를 항상 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항원을 가져다 줘도 CD28이 자극받지 못하면 그 T세포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B7과 CD28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호를 공동 자극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CTLA4가 발현되는데요. 이것은 CD28과 B7의 결합을 끊어냅니다. T세포의 활성화 상태를 멈춰주는 것이죠. 방어작용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활성화되었던 림프구들을 다시 잠재워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간 엄청난 에너지 소모량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이전 내용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내었는데요. 내재 면역이 먼저 일어나야만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 항원 제시세포들이 B7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7이 발현되어 공동 자극 신호가 주어져야만 적응 면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공동 자극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됐던 경험이 있는 림프구들은 이후론 공동 자극 신호 없이 항원만 인식하더라도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의 가장 마지막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T세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T세포의 TCR은 MHC에 묶여있는
항원 조각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MHC는 펩티드 성분의 항원 조각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단백질성 항원들은 T세포 비의존성 혹은 흉선 비의존성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T세포와 무관하게 면역 과정이 유발되는 항원입니다. 내재 면역들은 똑같이 반응하고 B세포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T세포가 참여할 때에 비해 만들어지는 항체들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령 전환과 체성과변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개별령 전환과 체성과변이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MD 문제입니다. 기억, E형 MHC에 결합한 항원은 CD4 T 림프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니은, 수지상세포는 TLR과 같은 양상인식 수용체를 통해 세균 특이적인 분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 후엔 활성화되고 이동성도 증가합니다. 디귿, 림프절에선 수지상세포가 T세포를 활성화하고 T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21 MD 문제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 내 항원을 소포체에서 인식합니다. 10 MHC입니다. 니은, B림프구는 전문 항원 제시 세포이므로 20 MHC를 발현합니다. 디귿, CD4 T 림프구는 20 MHC와 항원의 복합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16 MD 문제입니다. 기억,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가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림프구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림프구들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미리 제거되는 겁니다. 니은, B 림프구의 항체나 T 림프구의 TCR은 유전자의 무작위적인 조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떤 항원이 들어올지 미리 예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웬만한 항원이 들어와도 반응할 수 있는 림프구가 하나쯤은 존재하는 겁니다. 디귿, 하나의 림프구는 한 종류의 수용체만을 발현합니다. 대신 수많은 림프구가 제각각 다른 모양의 수용체를 가지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B세포와 T세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세포든 T세포든 둘 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성숙 장소는 다른데요. B세포는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하지만 T세포는 흉선에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만들어냅니다.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B세포 수용체, 영어로는 BCR 혹은 항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T세포 수용체, 영어로 TCR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는 기작이나 구조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B세포와 T세포 모두 처음에 세 과정이 동일하고 B세포에만 추가로 2개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를 기준으로 수용체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성 재조합 혹은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항체는 무거운 사슬과 가벼운 사슬로 구분하는데요. 각 사슬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둘 중에서 중쇄의 유전자가 먼저 재조합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중쇄 유전자가 재조합되어 전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재조합되기 이전의 유전자부터 볼까요? 중쇄를 구성하는 유전자는 크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V 영역, D 영역, J 영역, C 영역으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데요. 여기서 C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영역은 유전자가 단 한 개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V에서 하나, D에서 하나, J에서 하나씩 유전자를 선택하여서 VDJ 조합을 만들면 비로소 중쇄가 완성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림에 표시하진 못했는데요. RSS라고 부르는 염기 7개짜리 작은 서열이 중쇄 유전자 곳곳에 분포합니다. RSS는 각각의 V 영역 뒤쪽에 하나씩, 각각의 J 영역 앞쪽에 한 개씩, 그리고 D 영역에선 앞뒤로 한 개씩 존재합니다. RSS를 인식하는 단백질의 이름은 레그입니다. 레그는 먼저 J 영역에 있는 하나의 RSS와 D 영역에 있는 하나의 RSS를 선택해서
둘 사이에 있는 서열은 절단해버립니다. DNA를 직접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절단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서열처럼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선택했던 D 영역의 앞쪽 RSS와 V 영역에서 무작위로 또 다른 RSS를 선택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있는 서열을 절단해냅니다. 이렇게 레그 단백질이 무작위적으로 RSS를 골라서 DNA를 절단해내면 V, D, J 영역에서 하나씩 유전자가 선택돼서 서로 매우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럼 V 유전자 위쪽에 있는 프로모터는 J 유전자 뒤쪽에 있는 인핸서와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VDJ의 전사가 활성화됩니다. 경쇠의 경우도 중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경쇠에는 D 영역이 없이 V와 J 그리고 C 영역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전자 재조합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접합부 다양성 형성 과정입니다. 바로 이전에 배운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서 레그 단백질이 RSS를 인식해서 DNA를 절단한다고 했죠. DNA를 절단만 해놓으면 그 DNA는 얼마 못 가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단된 DNA를 다시 붙여놓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둥글게 말려버린 DNA의 머리핀 구조를 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엔도뉴클리에이스로 작용하는 아르테미스라는 효소가 머리핀을 펼쳐줍니다. 그럼 DNA의 말단이 아래와 같은 모양이 되죠. 빈 공간의 서열은 주형 가닥을 보고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끊어져 있는 두 가닥을 완전히 연결하기 위해선 무작위적인 DNA 합성이 필요합니다. TDT라는 효소가 주형도 없이 무작위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면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서열을 중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끊겨있던 두 DNA는 결국 연결이 됩니다. 주형에 따라 만들어진 부분은 P 뉴클레오타이드, 주형 없이 만들어낸 부분은 N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며 이것이 접합부 다양성 형성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대립 유전자 배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은 EN 핵상 세포를 가지는 이배체입니다. 하나의 개체는 중쇠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총 2개 가지는데요. 둘 중 하나만 발현됩니다. 대립 유전자의 발현이 배제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쇠 유전자의 체성 재조합과 접합부 다양성 형성이 끝나면 세포는 변형이 끝난 유전자를 직접 발현시켜 보면서 정상적인 중쇠가 만들어지는지 검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중쇠가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하나의 중쇠 유전자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재조합을 끝낸 유전자로부터 정상적인 중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합부 다양성 형성 과정에서 중간에 종결 코돈이 생겨버린다든지 추가된 N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 때문에 틀 이동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중쇠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중쇠 유전자를 테스트할 때쯤엔 이미 DNA가 많이 변형이 되었으므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망가진 DNA는 그대로 두고 발현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재조합 과정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중쇠 유전자는 둘 중 어느 하나만 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만약 중쇠 유전자 2개가 모두 변형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발현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본에 해당하는 RNA가 망가졌으면 새로 전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원본이 DNA가 망가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포는 발달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됩니다. 이제 자료에 쓰여있는 중사슬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경사슬 넷 중 하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경사슬을 만드는 유전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번 염색체의 카파 유전자와 22번 염색체의 람다 유전자로 구분하는데요. 각 유전자마다 대립 유전자가 2개씩 있으니까 발현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총 4개인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유전자만 발현되고 나머지 셋은 발현이 배제됩니다. 또한 체성 재조합이다 접합부 다양성 형성 과정을 거치다가 4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버린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세포는 더 이상 경사슬의 발현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죽게 됩니다. 참고로 카파와 람다 중
무엇이 먼저 재조합되는지는 생물 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는 카파 2개를 먼저 시도하고 둘 다 망가졌을 땐 그 다음으로 람다를 재조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체성 재조합, 접합부 다양성, 대립 유전자 배제를 배웠는데요. 이 과정들은 유전자는 다르지만 TCR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항원을 만나기 이전 1차 기관인 골수나 흉선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아직 항원을 만나기도 전에 무작위적으로 항체나 TCR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세포에서만 관찰되는 2개의 추가 단계를 공부하겠습니다. 개별령 전환과 체성 과변이는 비세포가 항원을 만난 이후에 진행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항체의 구조를 보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위가 있고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위가 있죠. 파란색은 중사슬, 보라색은 경사슬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쪽에 조금 진하게 색칠된 부위는 VDJ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가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쪽은 C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불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경쇄의 불변 영역과 중쇄의 불변 영역 중에서 개별령 전환은 중쇄의 불변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IgM, IgD, IgG, IgA, IgE로 구분합니다. 다시 이전 장의 유전자 그림을 볼까요? C 유전자가 보이시죠? 공간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지 못했는데 C 유전자는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C뮤가 발현되면 IgM, C델타가 발현되면 IgD 형태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뮤와 C델타는 RNA 스플라이싱을 통해 둘이 함께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을 막 끝마친 비세포는 표면의 IgM과 IgD를 함께 발현하고 있습니다. 비세포가 항원을 만나게 되면 병원체에 대응하기 적합한 형태의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 개별령 전환 과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도 C 유전자의 일부를 절단해버리는 방식으로 항체 개별령을 전환합니다. C뮤와 C델타 부분이 절단되어 없어지면 C감마가 발현되면서 IgG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C감마도 절단되어 없어지면 C알파가 발현되면서 IgA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C알파도 절단되어 없어지면 C입실론이 발현하면서 IgE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DNA를 절단하는 방식이라서 한 번 개별령 전환이 일어나면 그 이전의 개별령 항체는 다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화살표로 순서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성 과변이 과정도 일어나는데요. 이건 VDJ 영역의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서 가변 영역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변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항원에 대한 항체의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발생하다 보면 항원과의 결합력이 감소하는 변이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결합력이 강해진다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돌연 변이에 의해 항원과의 결합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항원과의 결합력이 높아진 비세포에게만 FDC 혹은 특수한 몇몇 T세포가 생존 신호를 전달합니다. 결합력이 더 약해진 비세포들은 죽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항체들의 항원 결합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령 전환과 체성 과변이에는 모두 AID라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AID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려면 CD40 신호가 필요합니다. CD40 신호를 받으려면 B세포의 CD40과 T세포의 CD40 리간드가 결합해야 하죠. 그런데 흉선 비의존성 항원에 대해서는 CD40 신호를 받지 못하므로 개별령 전환과 체성 과변이도 일어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일어납니다. 이제 아까 전에 다루었던 질문 4번에 대한 답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체의 다양성 형성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B세포의 성숙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프로비세포, 프리비세포, 미성숙 비세포, 성숙 비세포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중쇄 유전자 VDJ의 재조합이 일어나는 시기는 프로비세포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딱히 없습니다. 중쇄 유전자 재조합이 완료된 시기는 프리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중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쇄를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쇄만 단독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불안정해서 세포는 대리경쇄라고 부르는 가짜 경쇄를 임시로 붙여서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경쇄 유전자 제조업까지 완료된 시기는 미성숙 B세포라고 부릅니다. IgM 형태의 항체만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후 IgD 형태의 항체까지 표면에 드러나게 되면 성숙 B세포라고 부르며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1차 림프기관에서 탈출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체와 TCR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 3차원 구조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항체는 중앙에 길다란 중쇄가 있고 그 옆에 짧은 경쇄가 붙은 형태입니다. 항원 결합 부위가 있는 위쪽 절편은 안티젠 바인딩의 앞글자를 따서 FAB, 항체들끼리 결정을 형성하게 돕는 아래쪽 절편은 크리스탈리제이블의 앞글자를 따서 FC라고 합니다. TCR은 중쇄와 유사한 베타 사슬이 있고 그 옆에 경쇄와 비슷한 알파 사슬이 붙은 형태입니다. T세포의 성숙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TCR도 항체와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으로 생성됩니다. 어떤 항원이 들어올지 미리 예상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TCR 중에서는 나의 MHC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항원이 아닌 것을 항원처럼 잘못 인식하는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TCR을 가진 T세포는 림프절로 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양성 선택에선 나의 MHC에 결합하지 못하는 T세포들을 걸러냅니다. 제가 보았던 전공서에서는 T세포들을 교육시킨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마치 T세포에게 TCR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알려주고 받은 정보를 토대로 T세포가 TCR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표현이라서 저는 이게 별로 좋은 문장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TCR을 검사해서 부적절한 T세포는 탈락시키는 선별 과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성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도 살아남은 T세포들은 자기 MHC를 인식할 수 있는 TCR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MHC 제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형 MHC를 인식하는 T세포가 될지 2형 MHC를 인식하는 T세포가 될지도 결정하는데요. 처음엔 각각의 T세포가 CD4와 CD8을 모두 갖고 있어서 두 쪽 다 결합할 수 있는 상태인데 흉선 피질 상피세포가 테스트를 해보고 둘 중에 결합력이 더 강한 쪽만 남겨버려서 양성 선택이 끝나면 CD4 T세포 혹은 CD8 T세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성 선택이 진행됩니다. 아까는 자기 MHC에 결합할 수 없는 T세포들을 죽였는데요. 이번엔 자기 MHC에 너무 강하게 결합하는 T세포들을 죽입니다. 자기 MHC와 결합은 하되 조금 느슨하게 결합하는 세포만 남기는 겁니다. 결합력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MHC의 특성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MHC는 단독으로 표출되지 못합니다. 비자기 물질이든 자기 물질이든 펩티드 조각과 결합한 상태가 되어야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는 체액에 떠다니는 자기 물질을 포식해놓고 MHC에 결합시켜 표출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공동 자극 신호가 발현되지 않아서 T세포가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T세포가 자기 물질과 자기 MHC 조합에 지나치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감염이 일어난 적도 없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물질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TCR을 검사할 때는 자기 물질을 자기 MHC에 결합시킨 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선택 과정에서 지나치게 결합력이 강한 T세포들은 미리 죽여서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을 모두 거치고 나면 자기 MHC에는 반응할 수 있으면서 자기 물질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T세포만 남게 됩니다. 2022 피트 문제입니다. 기억. 체세포 과돌연변이는 체성과변이와 같은 말입니다. 체성과변이는 항체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TCR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하나의 항체는 두 개의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는데 둘 다 같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식하는 항원도 동일합니다. 디귿.
동형 전환은 개별형 전환과 같은 말입니다. C mu 부분이 절단되고 C 감마가 남아야 IgM에서 IgG로 동형 전환이 되고 이 과정은 비가역적입니다. 답은 6번입니다. 2020 피트 문제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가는 단량체이므로 IgG, 나는 일량체이므로 IgA, 다는 오량체이므로 IgM입니다. IgG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차 면역 반응에서 최초로 생성되는 항체는 IgM입니다. 가와 나는 개별령이 다릅니다. 중쇄 불변 부위의 서열이 달라진 것입니다. IgM 오량체는 많은 수의 항체가 함께 작용하므로 이량체인 IgA보다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더 큽니다. 혈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IgG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021 MD 문제입니다. 가와 같이 항체가 항원에 들러붙어 작용을 막는 것을 중화라고 합니다. 중화된 바이러스는 세포 감염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대식세포는 항체의 FCV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집니다. 대식세포가 FCV를 인식하면 포식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데요. 포식 활동이 강화되는 것을 옵소니나 작용이라고 합니다. 보체는 FCV에 결합합니다. 보체도 항체처럼 옵소니나 작용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21 피트 문제입니다. 가는 CD8과 TCR을 가지니까 세포 독성 T세포, 나는 CD4와 TCR을 가지니까 도움 T세포, 다는 항체를 발현하니까 B세포, 그리고 라는 수지상 세포입니다. 기억, 가는 세포 독성 T세포가 맞습니다. 니은,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것은 B세포입니다. 디귿, 제시된 세포들 모두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령 MHC도 발현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18 피트 문제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CD4의 도움을 받아 TCR과 결합하므로 E형 MHC입니다. 활성화된 대식세포도 E형 MHC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A는 항원 자극을 받아서 CD4 T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동그라미 B는 항원 자극을 받아서 B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병원체의 증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두 과정에서 모두 클론 증폭이 일어납니다. 디귿, 1차 면역 반응에서 최초로 분비되는 항체는 IgM 상태입니다. 이량체가 아니라 오량체를 형성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식 면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직이나 골수를 이식하면 이식한 부위를 중심으로 세포들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괴사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입니다. 세포독성 T세포가 이식 부위 세포들이 감염되었다고 착각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겁니다. 조직이든 골수든 분명히 건강한 상태로 이식되었을 텐데 대체 무엇 때문에 세포독성 T세포가 착각을 하였을까요? 바로 세포들이 발현하고 있는 MHC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T세포가 다른 종류의 MHC를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인지 갈등을 겪습니다. T세포는 양성 선택을 거치면서 MHC 제한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자기 MHC만 인식할 수 있고 비자기 MHC에는 반응하지 못한다고 배웠는데요. 여기선 갑자기 비자기 MHC를 인식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개념을 정리해야 할까요? 일단 양성 선택의 개념과 MHC의 표출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성 선택을 통해 T세포는 자기 MHC에만 반응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T세포는 비자기 MHC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 1% 내외의 T세포가 착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MHC는 단독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펩티드 조각을 물고 있어야만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사람 피에서 이렇게 생긴 MHC로 양성 선택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항원이 물려 있으면 반응할 수 있는 T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P에게 Q의 조직을 이식하였는데 이식된 Q의 세포들은 이렇게 생긴 MHC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T세포는 비자기 MHC에 어떤 항원이 물려있든 반응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T세포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식된 Q의 세포가 멀쩡한 자기 펩티드를 물고 있는 채로 MHC를 발현하였는데 P의 일부 T세포는 이것을 보고 이 세포가 빨간색 항원을 표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포가 빨간색 항원을 가진 병원체에게 감염되어 버렸구나 라고 착각을 하였으니까 T세포 입장에선 감염된 세포를 처리하기 위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겠죠. 아주 건강한 상태였던 Q의 세포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세포 사멸 과정을 진행해버립니다. Q의 세포는 건강한 상태로 자기 MHC에 자기 펩티드만 보여줬을 뿐인데 P의 T세포가 감염된 세포라고 오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이식하는 경우, 이식받는 사람의 T세포가 이식된 조각을 공격합니다. 방금 전 예시도 조직 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수를 이식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 이식받는 사람은 항암 치료 등으로 기존의 골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혈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면역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섞여 들어온 T세포가 이식받는 사람의 몸 전체를 공격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는 사람의 MHC에는 A와 B가 있고 받는 사람의 MHC는 A만 있습니다. 이때 조직을 이식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자신에게 없는 MHC B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B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착각해서 잘못 인식하는 T세포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주는 사람의 MHC는 A가 있고 받는 사람의 MHC는 A와 B가 있습니다. 조직 이식을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MHC만을 받습니다. 착각할 만한 요소가 없죠. 따라서 조직 이식을 하더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골수 이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주는 사람의 골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받는 사람의 몸에서 새로운 MHC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주는 사람의 골수에는 없는 MHC-B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인식하면 안 되는데 이걸 착각하고 인식해버리는 T세포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4 MD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골수 이식만 다루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성 선택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거부 반응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면 보통은 실험 과정에 면역 억제제 등을 활용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하고 진행한 겁니다. 따라서 MHC형이 다르더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 등장하는 OVA는 달걀에서 얻는 것입니다. 생쥐 입장에서 달걀의 물질은 비자기 물질이죠. 위험한 건 아닌데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실험에선 항원의 역할을 합니다. 골수를 바꿔치기 한 생쥐에게 가상의 항원을 주입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T세포를 분리해낸 다음 또 다른 생쥐의 수지상 세포와 반응시켜 봅니다. 이때 T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MHC는 무엇이고 수지상 세포가 표출시키고 있는 MHC는 무엇이냐에 따라 T세포의 증식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실험 조건입니다. MHC형이 A와 B인 골수를 이식한 뒤 OVA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배양 환경에서는 수지상 세포가 OVA를 섭식한 뒤 항원을 제시할 것인데 A를 가지는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만 T세포가 증식합니다. 이식된 골수는 B를 가지지만 B를 발현하는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는 T세포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여받은 쥐에 원래 MHC가 A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성 선택은 흉선 피질의 상피세포가 발현하는 MHC를 기준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골수를 이식하더라도 상피세포가 발현하는 기존 MHC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식받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T세포들 중에 MHC-A를 인식하는 T세포들만 선별되어 살아남았을 겁니다. TCR은 골수의 MHC가 무엇이냐와는 관계없이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분명 MHC-B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도 생성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양성 선택의 선별 기준이 MHC-A였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탈락해버린 것이죠. 애초에 B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가 없으니까 MHC-B를 갖는 수지상 세포가 아무리 항원을 제시해 주어도 T세포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배양 환경에는 림프절도 없고
내재 면역을 위한 세포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공동 자극 신호가 발현되지 못할 테니까 첫 번째 경우에도 T세포가 증식을 못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배양 환경에서 공동 자극 신호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세포 반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 3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한 번이라도 활성화된 적 있는 림프구들은 이후론 공동 자극 신호 없이도 항원만 보고도 다시 활성화되는 게 가능합니다. 문제 조건에 따르면 생쥐의 체내에서 T세포들은 이미 OVA 때문에 활성화된 적이 있으니까 공동 자극 신호가 없는 배양 환경에서도 충분히 증식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험 조건 보겠습니다. MHC형이 A와 B인 골수를 이식한 뒤 OVA로 면역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양성 선택의 선별 기준이 B입니다. 따라서 생쥐의 체내에는 MHC-B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만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 환경에서도 MHC-A를 가지는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MHC-B를 가지는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는 T세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 조건 보겠습니다. MHC형이 A인 골수를 이식한 뒤 OVA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양성 선택의 선별 기준은 B입니다. 그렇다면 생쥐 체내에는 MHC, B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만 남을 테니까 배양 환경에서 MHC, A를 가지는 수지상 세포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증식을 안 하겠죠. 그럼 MHC, B를 발현하는 수지상 세포와 함께 있을 땐 어떨까요? 여기서도 T세포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양 환경에서 공동 자극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까는 공동 자극 신호가 없어도 잘만 반응을 했는데 여기선 또 증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망할 놈의 면역 문제는 왜 지들 마음대로 결과가 바뀌는 걸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생쥐의 체내에서 OVA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 자극 신호가 없는 배양 환경에서도 T세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실험에서는 생쥐 체내에서 OVA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애초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도 활성화된 적 없는 T세포들이 배양 환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공동 자극 신호가 없는 환경에선 항원을 만나더라도 증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원을 만난 적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럼 왜 세 번째 실험에서만 생쥐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실험에선 이식받은 골수가 MHC-A를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수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 항원 제시세포들도 모두 MHC-A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생쥐 체내에서 전문 항원 제시세포들이 MHC-A에 OVA 조각을 끼우고 제시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양성 선택의 선별 기준은 MHC-B입니다. 생쥐 체내의 T세포들은 MHC-B만 인식하도록 교육받은 겁니다. 생쥐의 체내에서 전문 항원 제시세포가 발현하는 MHC형과 T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MHC형이 다르므로 면역 반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된 T세포들 중엔 활성화된 적 있는 T세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 자극 신호가 없는 배양 환경에서도 항원을 만났을 때 증식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에서는 T세포가 증식합니다. 2에서는 T세포가 증식하지 않습니다. T세포 성숙 과정에서 자신의 MHC 분자가 양성 선택에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사선을 실험 과정 중에 조사했는데 이러고도 생존한 흉선 상피세포가 T세포 성숙에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A형의 골수를 이식받았다면 골수로부터 수지상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 수지상 세포도 MHC-A를 갖게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